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의 심리학.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마음, 어디 있는지 모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 신체의 어떤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심지어 피부,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인들, 신체적인 것 외에도 또 저희에게 이미 기존에 주어진 것들, 시간이라든지 뭐 지능이라든지, 물론 변화 요인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물리적인 요인들을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미 주어진 심리적인 요건들이지만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적인 저희 심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 심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알아보는 물리적인 요인의 첫 번째 것으로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부모가 나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한 학기를 해도, 사실은 한 학기 아니라 1년을 해도 부족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이번에도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짤막하게 부모 편은 지난 시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령 이제 부모와 혹은 가족 전체가 이렇게 끼치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모 편은 좀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토니 험프리스라는 사람이 쓴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어떤 아이들이 반응하는 상태가 부모의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혹은 부모님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요즘 저희 집에 이제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한 명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일단 손님이 와 있는 셈이고, 게스트 손님이 와 있는 셈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닌데 가서 이제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뭐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손님이랑 있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나 똑같이 가능한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능하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토니 험프리스에 의하면 이런 심리라는 겁니다. 곁에만 가면 그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물론 이제 아까 제 경우는 불편함이 저를 이제 선뜻 그야말로 저희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만, 보통 너무 밖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물론 부모에서 그 새끼 원숭이의 어떤 실험에 의하면은 적당한 때 부모보다는 친구와 같이 있어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지나쳐서 들어가야 될 시간에조차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있으려고, 어떻게든 밖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밖으로 맴돌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그 아이 자체라든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곁에만 가면 그들은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그러니까 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심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뭔가 먼저 풀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꾸로 지나칠 정도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하고, 부모님의 어긋나는 일이라면은 조금도 안 하는, 물론 그 부모님 얘기를 잘 따르고 이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본인한테도 뭐 어른들 얘기 들어서 나쁠 거 없다고
본인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부모님이 뭐 나쁘게 되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는 물론 중요한데 조금 지나친 정도로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전폭적으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그 안에 뭔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하면 날 상처 주시진 않겠지 하는 뭔가 그 결핍으로 인한 어떤 다소의 이상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의 경우는 부모님과 똑같이 대응하는 경우. 물론 부모님 성격을 보통은 자식들이 닮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화를 냈을 때 그 화가 정당한 화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자식인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것. 이렇게 똑같이 대응하는 경우 역시 나도 그들처럼 행동하면 날 인정해 주겠지. 날 어른으로 인정해 주겠지. 동등하게 날 인정해 주겠지. 이런 심리가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부모님에 대응하는 태도에도 뭔가 그 안에 숨겨진 소위 하는 그 코드, 숨겨진 코드, 심리 코드라는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 경우 심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물론 양쪽이 동시에 변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면 심리학자들의 얘기로는 부모가 먼저 변화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보통의 경우 오히려 가장 변화하지 않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거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게 차라리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얼핏 했었고 이번에도 또 나오지만 부모나 가족에게만 내 심리에 전적인 책임과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지혜롭게 푸는 게 차라리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한 20대 중반, 30대 이렇게 넘어가서는 내가 차라리 부모님들을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변화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즘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떤 본인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자식들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또 습득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또 부모가 먼저 변화하는 내가 부모일 때 변화하는 법 이런 거를 또 알아두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중년쯤 되셨는데 뭐 30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생각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한 중년쯤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식인 지금 10대인 내가 고등학생인 내가 귀를 뚫고 갑자기 귀걸이를 하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보통의 집인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 다니던 중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귀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라면 내가 그 자녀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물론 그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 평소에 물론 아버지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 이제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인생관이 뭔가 크게 변하셨나? 뭐 걱정 혹은 창피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왜 갑자기 중년에 어울리시지도 않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실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아버지가 그 평소에 좀 뭔가 굉장히 본인만 생각하시면서 본인 좋은 일만 다 하시고 본인 취미 활동 온갖 거 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시라면 아버지가 또 뭔가 이기적인 본인의 색다른 취향을 발견하셔서 또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또 친근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와 같은 어떤 그 감정과 취향과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내 친구랑 다를 바 없구나 이런 또 친근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귀걸이를 했던 중년의 어떤 그 남성분의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그 책 12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하여튼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면을 본인이 갖고 싶고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고 싶고, 중년쯤 되니까 생활이 너무 따분하기도 하고 있으니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셨는데 주변의 반응이 그랬다고 해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주변에 아마 사진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 동네여서 그 본인을 예술가로 생각을 오히려 하시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예술가들은 남자분이더라도 머리 길게 기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또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동안 그런 게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귀를 뚫으면 그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뭔가 건강에 좋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귀를 뚫고 귀걸이, 아주 안 보이는 귀걸이 같은 걸 하면 뭐 혈액순환에 좋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우,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그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흥미로워하고 오히려 또 그 편안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요즘 이제 어떤 중년 남성들의 그 권위적인 태도를 마초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마초 기질이 없다라는 일종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 권위적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젊은 흐름 이런 거에 같이 편승할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기도, 젊은 여성들이죠 물론, 호의적이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집에서는 이제 뭐 걱정을 아내라면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들이 갖는 어떤 권위적인 것, 저희가 첫째 시간에 아버지들이 가부장제적인 거의 어떤 변화 때문에 가부장제의 권위도 잃고, 그러면서 가정에 돌아와서는 본인의 어떤 위치도 애매하고, 또 직장에서는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뭔가 위기에 접하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로 심리적인 방황만 하는, 이런 게 이제 요즘의 어떤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나도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빨리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의 흐름에 본인을 맞춰가는 이런 그 심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을 왜 제가 귀걸이, 남자인데, 남자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들어왔다. 이러면 무조건 야단칠 게 아니라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허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허용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임을 아버지 쪽에서 뭔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심리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슨 한 사이트를 봤는데, 그 사이트에서 여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성적인 고민에 관한 얘기를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리플들이 쭉 달렸는데, 그 밑에 리플 중에 하나는 저는 엄마하고 그냥 편안하게 어떤 뭐 그야말로 성교육적인 얘기들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엄마하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글을 올렸던 여학생이 부럽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성에 관한 어떤 얘기를 어느 시기에는,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래서 필요한 시기에는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해 줄 수도 있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또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엄마들을 보는 또 이제 자녀들의 심리에는 복합적인 심리가 역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무조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친구 같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엄마라는 존재는 그 전혀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여야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당황이라든지 뭔가 그런 실망감, 또 이런 것도 역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어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또 자식들 역시 다른 반응을, 심리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알맞은 선을 서로 찾아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모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어쨌든 한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나 가족에게만 내 심리에 전적인 책임과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부모님한테, 가족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룰 수 있다면 저희가 사는 것의 의미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와 내 성격 이런 거를 나로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누구의 책임, 누구의 탓 이걸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오히려 심리적인 결핍이 더해지고 본인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심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저희 심리에 무슨 영향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리라는 게 꼭 어디 있는지 모를 마음, 그 막연한 마음에서 감정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지능이나 뇌 같은 어떤 이런 육체적인 조건에서 오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능인데, 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IQ 검사일 거예요. 저희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 IQ 검사를 반드시 학교 들어가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IQ가 높다, IQ가 낮다, 그리고 그 덜어는 교무실로 불려가서 너는 IQ는 높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 IQ는 이렇게 좋은데 성적은 왜 이렇게 나쁘냐, 뭐 이런 질책을 듣기도 하고, 거꾸로 이렇게 뭐 IQ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노력해서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제 그 지능 검사, IQ 검사가 사실은 저희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것 역시 전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만 이런 그 어느 하나가 저희의 심리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 각각의 영향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둬야 될 요소들은 있죠. 이 IQ 검사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봐온 그 어떤 형식이 있는데 뭐 도형 문제도 나오고 뭐 숫자 계산하는 거, 뭐 그다음에 언어 이렇게 어떤 해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이 IQ 검사가 제일 처음에 생긴 그 유래는 1905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라는 그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인데요. 이 IQ 검사가 사실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은 1차 대전 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참전하기로 급하게 결정을 하면서 뭔가 육군 그 병사들을 모병을 해야 되는데 그 모병을 할 때 그래도 전쟁에 내보내려면 뭔가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거 검사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병사들을 한꺼번에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사실은 IQ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 문제들을 보면 여기 문제들이 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 급한 그 검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술에 취한 남자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올 경우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지금 재미로 한번 보신다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으세요? 넘어뜨린다, 경찰을 부른다,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을 부르는 게 나을지 뭐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나을지, 뭐 넘어뜨리는 거 이건 폭력이니까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나왔던 게 이게 지능을 살펴보는 검사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신뢰감이 갈 만한 지능 검사라고는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55년에 데이빗 웩슬러라는 심리학자가 다시 새로운 지능 검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이제 조금 지식적이고 약간 그 과학적인 어떤 문항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령 운명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운명 교향곡의 작곡가는 누구인가? 뭐 여기에 답을 제대로 하는지, 베토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슈베르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명태와 붕어의 공통점 찾기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지능 검사의 어떤 문항들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이 전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뭐 이해력 같은 거를 전적으로 그 좌우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능이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대에는 타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타인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하는 경청 능력이 그 지능의 기준이 됐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의 어떤 해결 속도 질문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이 지능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것이 꼭 그 정해진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것으로만 지능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능이라는 게 그 어떤 수치화된 지능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IQ가 다가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면까지 합해지는 뭐 EQ, 뭐 사회적인 지수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새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IQ가 어떤 지능과 심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내 지능의 전부여서 거기에 전부 내가 그 모든 나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학습이 달려있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능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치화하기 힘든 정확히 재기 힘든 통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가령 그래서 제클리 굿나우라는 심리학자는 지능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기를 그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사실 지능 이제 테스트 검사를 하긴 하지만 그 검사에서 뭐 어느 도형이 뭐 그 여기서 사각형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 문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만이 지능의 뜻이 아니고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선 잘 아는 능력.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한테 이게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거를 판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판별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훌륭한 해결책인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지능이고 이런 좋은 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통합적인 것들이 전부 다 골고루 갖춰졌을 때 좋은 지능을 갖게 되고 그 좋은 지능에서 내 심리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내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문제거리 역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어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재는 기준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 모든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잘하지 않는 것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심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심리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 주어진 어떤 심리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지능과 같은 연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심리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거. 근데 마음이 정확히 어디 있는 거? 심장에 보통 있다고 생각을 했죠. 심장에 있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뇌는 별도의 어떤 의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뇌의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알 수 없는 막연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이상해서 우울증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연히 심리를 다스려라가 아니라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뇌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뇌의 가장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생활하면서 사실 기억력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 문제, 가족 문제, 많은 문제, 학습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기억에 관계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뇌와 기억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는 이제 이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조라는 동물, 뭐 동물원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뭐 책 같은 데서 이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목이 길죠. 타조가 목이 길고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부풀어진 그 발레복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는데 타조들이 보통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머리에 땅을 탁 이렇게 숙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만 지금 위험한 걸 안 보면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땅을 이렇게 그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탁 들이박은 채, 그리고는 이제 위험한 거는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어떤 대표적인 행동으로 인간들이 여태까지는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가만히 관찰을 계속하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타조가 그렇게 어리석음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조의 청력이 보통 동물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청력이 10배 이상 뛰어나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인간이 상상하는 훨씬 이상의 어떤 청력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위험한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땅으로 전해지는 어떤 미세한 그 주파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타조들이 머리를 땅에다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건 그렇지 않을 거다. 그거는 어리석어서, 타조들이 어리석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러고 비웃고 보통 이제 동물 우화에 많이 등장을 시키고 이런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게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뇌에서 저희 심리가, 완벽하지 않은 뇌에서 저희 심리가 온다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자면 이제 기억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령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력은 앞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고 아주 단편적으로 작은 사실을 크게 확대시켜서 그것이 전부 다 맞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단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사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든 본인의 의지로든 이 기억이라는 것도 뇌라는 것이 저희가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형태를 갖춘 물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거기서 나오는 기억력 역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그 로프터스가 실험한 실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가령 보면은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같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길을 갔고 다시 또 다른 횡단보도를 이번엔 그냥 지나쳐 간 다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또 금방 횡단보도 우리 지나온 거 빨간불 켜진 거 봤지? 그러니까 옆 사람이 봤어. 빨간불 켜져 있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거 봤지? 이렇게 물으면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뭐 친구한테 맞춰주기 위해서든 별거 중요하지 않아서든 혹은 기억의 간섭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억력이 뭔가 변형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은 분명히, 우리 눈이 본 것은 분명히 초록색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인의 확신이 미약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억력이 나도 모르게 변형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어떤 실험 중에 하나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라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가 그 아이들을 쇼핑몰에서 실험을 했는데,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길을 잃은 적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기억을 주입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이럴 때 쇼핑몰에서 너 한번 길을 잃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너 굉장히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나중에는 이제 길을 잃은 적이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여전히 없는데 아이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든지 할 때는 그 쇼핑몰의 어떤 형태라든지 쇼핑몰의 상황까지를 본인이 정말로 겪은 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억의 어떤 주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희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졌던 상처를 계속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자기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소위 얘기해서 세뇌를 시킴으로 인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불완전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뇌의 기억력, 그 다음에 기억력에 의한 회복 가능성, 상처 같은 것의 어떤 트라우마의 회복 가능성과 악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영화들 보면 이런 거를 다루는 영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머리와 심리 속에다가 또 다른 심리를 집어넣는 뭐 이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스 에베르트라는 사람은 사람이 사물을 보는 전체상은 사진보다는 중요한 인물만 유난히 크게 그린 중세의 회화 그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찍으면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회화는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이러한 어떤 똑같은 프레임을 가진 장면을 찍으면서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나에게 초성화를 의뢰한 사람이라든지 권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얼굴만 유난히 크게 그렸었던 게 중세 회화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 뇌가 느끼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부분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뇌의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에게 그 심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시간을 들 수가 있는데 사바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바나 원시인의 착각, 사바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젊은이들일수록 친구의 숫자를 실제보다 많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인물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뭐 드라마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 톡쇼 이런 경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친구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방송 작가 일을 오래 하면서 방송국을 드나들다 보면 가끔 이제 인기 연예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연예인을 만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계단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사를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라기보다도 익숙하니까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익숙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우리 이웃집에 누구든 뭐 이웃에 사는 누구든가 아니면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저쪽에선 저를 전혀 모르는 단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식으로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런 가상 생활과 현실의 어떤 원시적인 착각이 된다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착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적이고 현대적인 사람이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원시적인 뇌를 갖고 있는 뇌의 한 부분은 여전히 원시적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사이버 시대에는 이런 그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경우가 물론 꼭 사람이 아니지만 가상적인 어떤 사이버보고 이런 가상의 인물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상의 인물을 나의 친구로, 나의 실제 친구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가상의 사이버상의 그 아바타 어떤 인형 같은 것을 실제 인물이라고 실제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극장을 갈 때도 두 사람 표를 끊어서 그 아바타 인형을 옆에다 앉혀놓고 보는 이런 이제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시간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는 사바나 초원 시대, 저 먼 원시 시대의 수렵 생활로부터 길게 보자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심리는 저희가 현대 심리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원시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텔레비전 예라든지 그런 경우로. 그래서 이 그 시간의 경우에 이 사바나 법칙을 저희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인생에 허용된 시간이 전체 속에서 보면 저희가 평균 연령을 70, 80, 오래 사시는 분들 100살이라고 쳤을 때 시간이라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짧으니까 정말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게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게 저희 심리적으로 저희에게 시간이 주는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그 시간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느낌이 굉장히 달라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시간이라는 게 20대에는 2배, 뭐 20km에서 40km 속도로 가고, 30대가 되면 또 2배, 60km 속도, 40대가 되면 80km 속도, 차의 속도, 그런 속도로 가다시피 그렇게 시간의 변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리 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월간지를 보는데, 그런데 월간지가 매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월간지가 매주 오지? 그러고 보면 그게 아니라 매달 오는 게 맞는데, 본인이 분명히 바로 전주에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을,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시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아편이라든지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자아편과 결혼, 이런 편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별입니다. 성별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남녀 차이, 어떤 권위적인 거, 여자들의 삼종지도, 남편을 따라야 되고 아들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남성 본위에 이런 거에 의한 구별이 명확했기 때문에 성별에 관한 어떤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성별의 차이, 성별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으로나 아니면 생활상으로나 취향으로나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별에 관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훨씬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남성이어도 여성의 심리를 더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여성이어도 남성의 심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해집니다. 여성들을 위한 살아서 버티기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심리학에서 있는데, 예전에는 여성들이 신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일에 덜 나선다는 이런 생물학적인 주장이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앤 캠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원시 시대에서부터 여자들의 경우에는 유전자 속에 어떤 자녀를 끝까지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존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많이 뛰어들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최근에 와서는 가령 타당할지,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결혼 기피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높아지는데, 저희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아이도 없는데 왜 위험 초래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볼 건가.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은 일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위험한 일에도 여성인데 포크레인 기사가 된다라든지 이런 위험한 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향을 끼쳤던 성별에 의한 심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다른 방향으로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성별의 어떤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차이도 결국은 남자라는 것은 예전의 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라는 유기체는 뭐 여자와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요즘은 이런 것도 전부 다 변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어떤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인 혼란이 성별에 의한 심리적인 혼란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간에는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심리적인 요건 중에서 자신이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어떤 심리적인 요건들, 육체적인 요건들, 가족, 지능, 뇌, 시간, 성별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요인들이라고 해서 이미 주어졌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부분도 있고 육체적으로 이미 주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화나 발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심리학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우리의 심리는, 내 마음의 심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물리적인 측면의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의해서 물리적인 요인도 오늘 채 살펴보지 못한 것과 그다음에 물리적이지 않은 뭐 감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